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폭행을 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카이스트 학력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사건 반장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해왔습니다. 40대 남성이 지난 8일 오후 대구의 한 학원가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주목해 주십시오, 가족 여러분.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어머님, 대구 이 여사님. 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예. 저희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한 분이. 우리 이 여사님께서 대구 두류공원 체육관 수영장에서 아주 물개라고 막 소문이 나셨어요. 진짜입니까? 아, 근데 자주 가시는 건 알고 있는데 물개인지 뭐 해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아드님도 셀럽이셔. 어머님도 아주 그냥 동네에서 아주 그냥 아이고 박지훈이 어머니 아니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좀 닮았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보고 하여튼 아니, 맞는 것 제보를 같습니다. 주셨다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우리 어머니 맞고요. 맞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맞아요. 조우련 거의 막 이런 수준인데 나중에 한번 시합 한번. 저는 수영 못합니다. 아니 어머니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연령도 비슷하시잖아요, 그죠? 아닌데요? 아니죠. 예. 제가 좀 어립니다. 아, 그러시구나. 쓸데없는 얘기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4월에 제주도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촬영까지 했던 한 여중생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얘가 구치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반성문을 써가지고 이 재판부에다 냈던 모양이에요. 어제 공판이 있었는데 판사님이 도리어 얘를 크게 혼냈답니다. 왜냐? 반성문 내용이 기가 찼기 때문이죠. 감옥에 처음 왔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덥긴 또 왜 이렇게 더워. 저 집에 빨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반성문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건데 진짜 너는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 원주 삽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기사님도 사반 가족이래요 하신 김주환님, 대화가 없던 우리 부부 사반 보면서 다시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하신 권상기, 이순영 부부님, 함께 나란히 앉아 사반 보던 반려견 깡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요즘 너무 힘드네요 하신 이다경님, 흉터 가리려고 하는 커버업 타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신했다고 다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하신 심상희님, 여름방학 마지막 날 아들 현진이랑 전남 천사대교 보고 왔어요 하신 임동일, 권샘 부부님, 23년 전 미국 이민 오면서 연락 끊긴 친구 58세 광주 출신 도곡동 살던 최미경 찾고 있습니다 하신 고승희님, 자, 애틀란타 아들집 놀러 가신 최명덕님, 권미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서반 뉴스에이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죄송합니다입니다. 합니다도 아니고 함다입니다. 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고 20대 정말 꿈 많던 피해 여성을 지금 사경에 헤매게 만들어버린 그 롤스로이스 신우준,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일 일본에서 어떤 시술 받으셨나요? 영장 심사 왜 지각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구속된 심정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유튜브 나와가지고는 얼굴도 잘만 공개하더니 왜 또 오늘은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 싸매고, 그리고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영장 심사 왜 에라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20대 신 씨입니다. 지난 2일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쳤고요. 사고 당일에 신 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고 운전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성분 포함해서 프로포폴까지 7가지 약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거 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고 당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떠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여성 현재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연명 치료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약물을 처방한 의사 그리고 병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예단은 않겠습니다만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이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 그리고 약물운전 방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시간 정도 약에 취해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신 씨를 바로 보내준 부분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약물 운전을 하게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고소인 피해자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 3곳입니다. 처방한 의원 3곳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이 약물 처방 자체가 적절했는지 그 부분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우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7인의 비양심러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내부로 입장하는 여성 3명입니다. 자, 자리를 스캔하더니 테이블 저렇게 2개를 붙여가지고요. 일단 착석을 합니다. 자, 이후에 남성 2명도 들어오고, 자, 그 사이에 또 남녀 2명 더 합류해서 7인의 만찬. 아하. 자, 이후 일행 중 몇 명이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남녀 4명만 덩그러니 남아서, 자, 갑자기 그런데 짐 챙겨서 일어나더니 저렇게 우르르 나갑니다. 아유, 자, 설마 직원도 보고 있는데 먹튀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야외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뭔가 얘기들이 다시 일어나서 가는데 그 와중에 기사도 여성들 먼저 보내고 자기들은 뒤에서 머뭇머뭇하지만 그대로 쌩 먹튀를 했습니다. 자, 여자 손님들도 한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여자들은 또 먼저 보내는구만요. 네. 이게 지난 15일에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40대, 50대로 보이는 남녀 7명입니다.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지금 40대, 50대 7명이나 되는데 먹튀 사건 맞습니다. 5시 40분쯤 이렇게 7명이 술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뭐 화장실도 가고 흡연도 하고 이러면서 워낙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몇 명은 먼저 가고 남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 같다가 이랬다고 합니다. 여자들 먼저 데려다 주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직원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 먼저 모셔다 드리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좀 너무 좀 밉상인 게 사장님 우리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서비스 주셔야죠. 그래서 세상에. 서비스도 다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주류 14병이나 먹고 식사도 하고 16만 원 상당을 먹튀하셨다고 얼마요? 합니다. 16만 원. 아이고야, 서비스까지. 자, 팀장님, 먹튀는 범죄다. 먹튀도 범죄다. 이건 뭐 그동안 박지훈 변호사님이 워낙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이제 뭐 법적인 말씀은 됐고요. 자, 그냥 좀 우리 팀장님이 준엄하게 무서운 얼굴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7명이 지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나와서 그 술병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확인했는데 술병에는 뭐가 묻었을까요? 지문이 묻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데 어찌됐든 자영업자들이 저런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너희 여러분들 빨리와 자수하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경찰에서 체포를 하는데 이거는 무전취식이 아니고 사기죄로도 가능하니까 크게 처벌받으니까 꼭 와가지고 먹었던 가격 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 예, 좋습니다. 꼭 내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침묵겐 50-50입니다. 자, K-팝 최초 미국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 최단 기간 진입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걸그룹 50-50. 저희도 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자, 지난 6월부터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데 와우, 2개월 만에 정말 침묵을 깼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멤버들이 SNS 새 계정을 팠어요. 그래서 자필 입장문을 저렇게 두둥 올렸습니다. 먼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 참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저희도 포함이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실에 입각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할 거고 의혹과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또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소장님, 네. 아이돌 대선배로서 소장님도 이번 사태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코드가 바로 배신 배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돌 참 소중한 아이돌이잖아요. 게다가 빌보드까지 진입할 정도였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은 소속사 편이에요. 의외죠. 보통은 아이돌 편인데 지금 소속사 편입니다. 지금 이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이 문제다라고 내세웠고, 소속사는 이를 반박하면서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배반했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여론은 멤버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지금 이게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송까지 불사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밝혀내야 될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믿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속사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피프티와 다시 함께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법원도 역시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이 조정을 거부하고 합의를 이제 불발시켰는데, 그러면서 또 소속사 대표를 배임으로까지 아이고야.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정들이 이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법정투쟁 법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론이 뭐가든 부글부글한 상황에서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게 전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제 전 법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항상 하고는 있는데, 인기라든지 또 사실은 연예인들이 또 아이돌이든지 대중의 인기를 이제 먹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판이 끝날 무렵 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하고 완전 바뀌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판에서 밝히는 거는 좀 두 번째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자숙 끝 컴백 시작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팡 파손했던, 그리고 도주했던 배우 김세론 씨. 아이고,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지난해. 자, 음주 사고 1년 3개월 만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지 또 약 4개월 만인데 복귀라급쇼. 네, 이 뮤직비디오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팝 가수인 크리스틴 콜리스가 부른 노래 비터스위트의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발의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현재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생활고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는데, 되레 이 거짓 생활고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역풍을 맞기도 했었고요. 그러자 김세론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건 또 정식 직원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제대로 자숙도 안 했는데 희망을 주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이란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짧게 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김세론 씨가 이 중에 사전 나오다가- 제작이었다 예. 보니까 다 촬영을 했다가 저 사건 터지고 나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사실은 저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손해배상 했지 않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같은 그런 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다른 어떤 배우들한테 좀 손해를 줬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복귀. 아하.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회피 기동대 급제동입니다. 자, SNS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난리가 났다는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인데요. 그런데 1차로 차량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불린다. 펑! 피해. 와, 짜짜짜짜짜 위급한 순간 잠깐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죠. 사고 난 걸 목격했으면 멈췄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 갈 게 아니라 스톱했어야 된다. 아니다. 저거리라면 멈추지 못하니까 옆으로 저렇게 이 영상처럼 피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블랙박스 차량 영상이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지금 앞에 이제 차량이 넘어지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전복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운전을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급하게 정지를 하면 사실은 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전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고들 보면 우리 뭐 이 영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별별 거기서 하게 되면 글로벌 픽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급정거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분이 아내분은 빨리 밟으라고 했지만 남편분이 아주 매끄럽게 운전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남편분은 그 얘기도 합니다. 급정거 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누어서 제동을 걸었고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채팅창 분위기도 피한 게 최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남친은 엄마 껌딱지. 자, 오늘도 사반 가족께서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죠. 네, 속옷만 입고 엄마랑 같이 잔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랑 남자친구 둘 모두 40대입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타지에서 일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있는 본가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갈 때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잔다는 건데 문제는 이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촉각이 예민해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갔을 때도 똑같이 속옷만 입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가 오히려 불편하셔서 밖에서 혼자 주무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자친구가 이러는데 맥락이나 이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남매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엄마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일단 어머니랑 같이 자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옷만 입고서 엄마 옆에서 자는 걸 남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생각 차이일 뿐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우리 6천여 분,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연자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자기야 진짜 서운하다. 나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할 거야? 남자친구 이런 걸로 지금 사건 반장 제보하면 좋니? 속옷. 여보세요. 나 엄마 아들이거든요. 옆집 박 여사님 아들 아니거든요. 엄마가 지금도 내 등 밀어줘. 뭐 어때서? 진짜 별꼴이야, 동그라미. 야,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여친이에요. 오빠, 은배 오빠, 너 진짜 제정신 있니? 누가 니네 엄마 아니래? 같이 자는 걸로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지금 4학년 5반 40대 중반이야. 왜 속옷만 입고 엄마랑 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 너 이상하다고 해. 눈치 챙겨, X. 좋습니다.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 달려보죠. 그렇습니다. 엄마랑 자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능해도 고학년부터는 엄마랑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분은 40대 남성이에요. 그리고 엄마랑 한 침대에서 속옷을 입고 잔다는 거는 참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데 만약에 엄마랑 자고 싶으면 잠옷을 입고 침대에 자지 말고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속옷 입고 한 침대에 엄마랑 잔다? 이건 마마보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아내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여자친구가 볼 때는 저 남자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또 이게 이제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릴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그 얘기도 좀 하긴 합니다. 어머니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르면 이럴수록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어서는 안 되죠. 같이 자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벗고 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속옷이 뭐 말이 속옷이 벗고 자는 거잖아요. 막 거의 잠옷 입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겁니다. 저렇게 입었으면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벗고 잔다면 어머니하고 어떻게 벗고 잡니까?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 여사님과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저는 방이 없어가지고 같이 잤지. 방 생긴 이후로는 뭐 방이 없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방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자야 되는데 누나랑 다 같이 자였었는데 그거 아니고는 무조건 따로 자죠. 아, 진짜. 자, 기다렸던 우리 소장님의 네. 소수 의견. 네. 저도 물론 아들이 40살이 넘어가지고 아들하고 자는 그 모습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례의 경우 내 남자친구는 껌딱지 혹은 마마보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걱정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너무나 모진 고생을 하면서 남매를 어머니께서 혼자 키워오셨는데 지금 이 아들이 타지에서 일을 합니다. 어머니 근처에 사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만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 엄마가 걱정되고 안쓰럽고 제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던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옷만 입는 건 지금 누구랑 같이 혼자 자도 여자친구랑 누구랑 있어도 지금 속옷만 입지 않을 수 없는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상한 또 뭐 메시지를 주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또 결혼 전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뭐 이런 무게도 조금 덜한 상태고요. 은근히 설득력 있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일단 좀 특수한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효도를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께 좀 잘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X를 선택을 했고요. 화양연화님 40대가요 하셨고요. 원용희님 내 딸 남친이라면 결혼은 반대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영민님 감정은 감정이고 그게 효도는 아니잖아요 하셨고요. 엘리자베스 한님 어머니가 불편하셔서 소파에서 주무신다면 이미 끝난 얘기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이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로 많은 제보와 사연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시 아라동 사시는 허은혜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캔디라는 이름의 댕댕이 한 마리를 지금 임시 보호 중이시라고요. 자,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매일 평일 저녁 6시 30분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죠. 캔디야 사건 반장 한다. 아, 진짜요? 어디? 어머. 어머. 하면서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 지금 뭘 한다고? 귀엽습니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네요.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가자, 김민지. 넌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하이면 액티브. 고주파 강하게 침투하거나 부드럽게 펼쳐지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덴서티 두 가지 고주파로 빈틈없이 자신감을 채우다. 덴서티. 대낮에 서울 한복판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폭행을 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어제 저희도 이제 속보로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장소가 장소인 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발생한 장소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었습니다. 한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100m 정도 떨어진 그 등산로이고요. 여기가 평소에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4분쯤에 살려달라 이런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한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12시 10분쯤에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이걸 너클이라고 하는데 범행 현장에서 이 너클 2개가 땅에 떨어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너클 2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호신용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인터넷 같은 데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갖다 흉기로 범행 도구로 쓴 거예요. 자, 이 범행 현장에 수거한 너클 2개를 범죄 연관성을 추궁을 하니까 결국 자백을 합니다, 남성이.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이후에 여성을 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클이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좀 저렇게 생겼습니다. 너클이 저렇게 생겼는데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기와장 같은 것도 격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있고요. 특징이 하나 있죠. 위력도 센데 은닉성이 강해요. 장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그 흉기라면 그 겉으로 들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저걸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외국에 금지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이 특별 치안 활동 지금 경찰이 검문 검색하고 있는데 너클 이거 지금 적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타까운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소장님. 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요. 본인이 지금 밝혔습니다. 목표가 필요했고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맨 처음부터 성폭행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스스로 넘어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남성이 뭐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또는 이제 30년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 성폭행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간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음주 여부도 측정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정신질환 병력을 지금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는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범행 현장은 산 중턱에 위치했지만 그 주변 근처 아파트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사실상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자, 이 범행 장소로 공원을 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가 없는 곳을 노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폭행 피의자가 사실은 그 신림동 둘레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입구 외에는 중간에 CCTV가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상대로 해서 그 피해, 즉 범행을 했던 거라고 지금 본인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일지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9시 55분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11시 1분경에 신림동 둘레길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분부터 40분 내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시 44분경에 그 등산객이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고 코드 1이나 코드 0를 발령했을 거예요. 긴급 출동입니다. 출동해가지고 12시 10분에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 즉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이 둘레길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요.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자, 소장님. 네. 이자가 9시 55분쯤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더라고요. 그 모습 차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었고 그냥 뭐 골목길을 휘적휘적 산책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안전해 보여요. 근데 뭐 손에 둔기나 흉기는 일단 보이진 않고 전자발찌 이런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뭐 설마 사람에게 저런 공격을 할 거라고는 의심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너무 더 소름이 끼치는데요. 경찰한테는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게 이 거리는 내가 운동을 위해서 자주 왔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 2시간 전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에서 나왔고 1시간 전에 그 범행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둘레길에 도착을 해서 1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자, 피해자가 매우 위독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만 제가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뭐 계획 범죄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사실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를 계획했었고요. 인터넷에서 아마 그 범행 도구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 피의자가 다니는 등산로길을 예약할 때는 그 피의자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지리감이 있는 거예요. 지리가 익숙하고 어느 시간대 사람이 좀 드문구나를 본인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범행한 거는 경찰에서 수정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범인이 다른 성범죄가 있을지 추가 범죄도 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 즉 강간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면서 그 영장을 발부받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든요. 주거지를 확인해가지고 다른 물건이 있는지 또 피해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또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지금 그것도 확인하려고 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의식 불명이고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치료 중이다 보니까 경찰조차도 접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곳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전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의 특별치안기관을 비웃듯이 강력범죄가 또다시 신림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게 이 점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이 채팅창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침 저녁으로 뒷산 이렇게 산책을 가시는데 이제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지금 사건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낮에 신림역 사건, 또 그리고 퇴근길에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사건까지. 한 달에 지금 강력 사건들이 뭐 수십 건씩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치안기관이라면서 왜 안 되느냐, 왜 예방을 못 하느냐, 경찰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뭐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특별치안기관임에도 활동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게 사실은 근원적인 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이 길 걸어갈 때 좀 주의를 좀 둘러보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아마 못 믿는 사회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도대체 이자는 또 누구냐. 최모라고까지 나왔는데 이자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최윤종입니다. 최윤종. 최윤종. 자, 승재현 위원께서 오늘 뭐 출연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성폭력 처벌법 제25조에 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런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재현 위원은 최윤종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그래도 그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이게 지금 공개가 의혹이 처음인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뭐 심의를 거치면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저희가 그동안 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여론이 주목하면 공개가 됩니다. 여론이 그냥 흐지부지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 우리 가족 여러분의,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자의 신상도 공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한 학부모가 카이스트 학력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사건 반장에 억울하다며 연락해왔는데 그 입장을 들어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사건 말이죠. 저희가 이제 뭐 왕왕 전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뭐 카이스트 갑질 사건 뭐 이렇게 세상에선 칭하죠.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건, 이 논란의 당사자를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4년 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통화 음성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지금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돌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언니 정도껏 하셔야지. 교수님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폭언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저게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4년 전에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담당했던 학생이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는 뭐 본인의 아이를 교사가 뭐 다른 반으로 보냈다 이런 점을 문제를 삼습니다. 의심을 하면서요. 따져 물었는데 교사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정말 아니냐? 그럼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냐라면서 믿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교실 안에 CCTV까지 돌려보자고 했고 교사도 그러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교사에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그럼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라는 거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저 교사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사가 그 학부모 카이스트 그 폭언을 했던 그 학부모와 주고받았던 문자까지 다 그때 공개를 했어요. 자, 이 문자가 정말 수도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왔는데 심한 경우는 하루에 38개의 문자가 온 적도, 아니 28건의 문자가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좀 눈에 띄는 거가 지금 얘기를 좀 드리면 아이가 7세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친구를 때리지는 않는 거를 때렸다고 했다라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등짝을 맞고 와서 속상해한다 뭐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자라든지 녹음 왜 다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수년 후에 나중에 혹시나 아동 학대 같은 걸로 고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녹음 문자를 공개하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통화 녹음 또 문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난리가 뭐 저희도 전해드렸으니까 정말 난리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막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역시 진짜 소장님. 네. 신상이 탈탈 털렸어요. 네, 그렇죠. 예. 네티즌들이 뭐 금방 밝혀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던 작가라는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저자 소개에 글의 저자 소개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입학했으나 출산으로 1년 만에 자퇴했다라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다라고 이제 많이 축축을 했는데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 주인이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나 맞다라고 얘기하고 4년 전에 내 언행은 경솔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끝냈으면 그냥 좀 편안했을 것 같긴 한데 그 후에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두 가지 일을 다시 이제 논란을 짚었어요. 하나는 그 교사도 나에게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사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교사는 죽지 않았다. 그 교사가 서희초 교사 아니다라고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논란이 짚혔고 거기서 얘기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대전에 있던 카이스트와는 무관한 대학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카이스트 갑질 사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이스트 그 폭언을 했던 그 당사자, 그 학부모가 사건 반장에 내 입장을 알리고 싶다. 라면서 직접 연락을 줬어요. 이분의 어떤 입장을 그 육성으로 듣는 건 처음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카이스트 논란 학부모의 해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분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통화 녹음 그리고 또 문자 이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최근에는 또 뭐 4년 동안 계속 괴롭혔다. 혹은 뭐 문자 폭탄을 맨날 보냈다라고 하시는데 문자를 다시 살펴보면 나중에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만 행정처의 문자를 한 28, 그 녹취록에 보면 유난히 이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울거나 마음이 다쳐오거나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심하게 발뺌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유치원 선생님께서 4년 전에도 마지막에 윽박 지르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우리 애가 있든 아이들이 있든 주변에 교사분들 계시든 안과 교사가 계셨든 아니면 뭐 교직원이 계셨든 간에 그냥 자기 윽박지름을 한 교사였는데 또 피해자 그 행세를 하시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솔직히 사실을 뭐 여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그 유치원 교사도 당시 그 유치원 교사도 나한테 똑같이 뭐 못지않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팀장님. 그리고 본인 아이에 대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 때문에 더 좀 이렇게 내가 신경을 썼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의 해명과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아이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눈이 좀 커 보이는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애가 뭐가 좀 잘못해도 쟤는 눈이 나빠서 그래. 또 모자랄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신경을 썼다 그러고요. 아이가 영재교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언어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저기 청소 뭐 안 했다고 윽박지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때리려고 손들었다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상당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2개, 3개 정도의 정서학대 정황이 있어서 그 담임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잘해달라고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카이스트 이 학부모는 4년 전 일, 2019년의 일을 왜 이 교사가 이제서야 꺼내 들었는지 그 이유가 너무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4년 뒤에 갑자기 그 감정을 갖고 저한테 너는 가해자야, 너는 괴롭히는 학부모야 이렇게 다 몰아버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억울함이나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선생님께서요 1대1로 저한테 제가 4년 전에 어머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히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괴롭힘을 한다는 감정이 있었는데 저한테 사과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저는 언제든 제가 그럴 줄은 몰랐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랑 그 또 원에 있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다. 너무 미안하다. 괴롭힐 목적은 아니다. 그 목적 자체를 오해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사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갑자기 폭로를 해서 자, 저희가 일단 이 해당 교사는 그 유치원 교사분 지금 이 내용을 먼저 저희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지고 나서 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게 좀 많이 좀 어떤 마음의 부담을 좀 느끼시나 봐요. 더군다나 아까 그 블로그에 실명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좀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하셔서 대신 교사 노조를 통해서 입장을 전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 노조에서 이제 입장을 대신 전해준 건데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사께서는 4년 전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 누구도 도와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공개하지 않은 거고 그냥 묻어두었었다. 이번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많이 지금 공개되고 있으니까 그 사안을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지금 교사 노조에서의 태도가 좀 강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께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선생님의 실명까지
다 공개해버렸다. 이거는 2차 가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박 변호사님. 네. 그냥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당시 이제 선생님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탓하지 말고 그냥 좀 깨끗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그냥 논란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2차 가해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이 거기서 끝날 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좀 전해드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40대 남성이 지난 8일 오후 대구의 한 학원가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또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당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시 그 골목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골목길에 오토바이 탄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저렇게 내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저게 바로 흉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 흉기를 허공을 향해서 저렇게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놀란 마음에 오던 발걸음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 일을 다 끝마쳤다는 듯이 몰고 온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저렇게 돌아갔습니다. 대구에서 또 지금 벌어진 흉기 난동이잖아요. 이게 대구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지난 8일인데요. 낮 12시 15분쯤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저 40대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치밀했습니다. 먼저 주변을 탐색을 했고요. 다시 나타나서 전봇대 앞에 저렇게 세워두고 준비해둔 흉기를 꺼냅니다. 전봇대를 긁고 또 허공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댔는데 이 남성이 있는 저 장소 어린 학생들 특히 많이 다니는 학원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학원가였대요. 학원가. 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 남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한테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고요. 지금 영상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40대 남성이 가다가 그것을 보고 한 남성은 그냥 멀리서 도망가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발길을 돌렸어요. 발길 돌리죠. 또 우산 쓴 여성도 있는데 여성 지금 나오죠. 오다가 딱 마주치자마자 되돌아가 버립니다. 아이고야. 이거 혹시 무서워서. 아이고. 그래도 남성의 오토바이 소리 듣고는 또 뛰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해서 오토바이를 특정을 하고 범행 8시간 만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40대 피해자가 사실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경찰이 조사하니까 본인이 그 누군가 전봇대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까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도려내기 위해서 흉기로 전봇대를 긁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변명이죠. 또 경찰에 따르면 좀 더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흉기가 한 개가 아닙니다. 무려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압수해서 우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남성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경북 상주에 사는데 상주에서 한 57km 떨어진 대구 수성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하러 왔는지 다른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밝히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라. 이 무슨 소리예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성은 누가 시켰다라는 거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남성 혹시 음주나 마약 문제가 있는가 해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과연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해 가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환청이나 망상 같은 조현병 증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지금 경찰이 정신질환을 좀 의심하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현병이 라면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곧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흉기 뭐가 경기도에서 있었어요. 네,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오늘 오후 2시쯤에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는데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교사들한테 상담 같은 걸 요구하면서 자해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이 경찰이 이 학생을 진정시켜서 인계를 했고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사건에서 어제 있었던 신림 이 공원 사건 전해드렸고 또 지금 대구 학원가에서 이 무슨 누가 시켜서 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정말 진짜 자 팀장님 네. 진짜 저도 무서워요. 저도 어디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즘에 자 그래서 정말 이 호신용품에 대한 정말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진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팀장님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저렇게 지금 잡히고 있네요. 호신용품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 조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호신용품이 필요한데요. 물론 경찰이 치안력이 확고하면 되지만은 일일이 우리가 치안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이 3단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끈이 있는 건데 요거는 이게 거의 무기식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세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흉기보다는 길기 때문에 손목 같은 데를 때리게 되면 방어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점이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 이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이 무력으로 세게 되면 오히려 뺏길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시에 불어도 될까요? 그럼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요거는 권총이 아닙니다. 권총 못 갖고 오죠. 제가 요게 권총처럼 생겼는데 스프레이인데 스프레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안전장치가 돼 있고 땡기면은 거의 한 4, 5m 나갑니다. 그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가스총, 즉 가스 분말이 아니고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후추 스프레이, 그다음에 머스타드, 겨자 아니면은 그 캡사이신이기 때문에 혼합인가라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립스틱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물어요. 범인이 달려드는데 언제 가방에서 꺼내냐. 이런 거 같은 거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골목길을 간다. 밤늦게 심야에 간다. 그럼 올레길 혼자 간다 그러면은 가방에서 미리 꺼내놓고 손에 들고 가면 돼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위험시에 들고 다니다가 만약에 상대편이 앞에서 위협을 준다. 긴급 상황이다. 아니면 뒤에서 목을 잡았다 할 경우에는 이거 뿌려도 되겠습니까? 요게 제가 물을 채웠어요. 진짜? 자,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요거 또 요건 뭐냐면은 보시면 지금 신나셨어 지금. 요거는 물처럼 찍찍 아이고. 많이 나가죠. 되게 멀리 가요. 눈에 맞으면은 한 20분 정도 그 사람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고. 팀장님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박상희 소장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요거. 립스틱. 손에 잡고 있다가 뿌려보세요. 이렇게 갖고 저한테 뿌려보세요. 있다가 딱 하면은 근데 이거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은 제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약간 뭐 수분 이런 거 해주고. 지금 뭐 있죠? 요건 제가 액을 빼고 수분을 넣었던 거죠.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완벽하게 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기 쓰게 되면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하나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부터 한 30,000원 사이기 때문에 준비하셔가지고 위험한 길 갈 때 상대방이 반격할 때 이걸 뿌리면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무슨 홈쇼핑 갔다고 막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좀 우리 팀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년간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딸을 출산한 최 씨 부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된 최 씨 남편은 딸 바보가 되어서 딸이라면 그저 죽고 못 산다고 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딸 사랑도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남편은 갑자기 딸을 국민 여동생으로 만들겠다면서 아역 배우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딸의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한창 놀아야 할 아이를 새벽부터 밤까지 데리고 다니고 각종 오디션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런 연예계 활동을 딱히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딸에 대한 남편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최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딸을 연예인을 만들겠다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야, 이렇게 밤낮으로 애를 데리고 이건 지금 몇 살인지 좀 궁금한데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30대 부부고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엔 아이 생각이 전혀 없이 딩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조카가 생겼고요. 그때부터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반엔 관심이 없었는데 최 씨가 너무 아이를 원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를 하게 됐고요. 드디어 3년 만에 바라던 딸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딸 아이를 처음 보자마자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렇게 딸바보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이 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남편 직종이 육아휴직이 살짝 눈치가 보이는 그런 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과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육아휴직을 내고 1년 정도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봤다고 합니다. 아유, 아빠가 이렇게 딸딸딸딸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흐뭇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빠가 이제 딸바보인 것 같긴 한데요. 더구나 이제 그 아빠가 딸을 상당히 잘 돌봤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육아 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밤새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습득하기도 하고 또 놀이터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딸 데리고 잘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 씨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딸한테 하니까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기 시작하니까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친구들 만나도 딸 자랑하고 그리고 딸 사진만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보여줘도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SNS에 보면은 딸 사진으로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딸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만사를 제끼고 딸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딸한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최 씨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과유불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아역 배우까지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끔 가던 키즈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키즈 카페에 공지가 붙은 거예요. 아역 모델을 찾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역 모델 키즈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아역 모델인데 나 여기 나가봐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 딸이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사진관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아니 우리 눈에나 이쁘지 남들 눈에는 안 이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아이가 근데 예뻤나 봐요. 아, 진짜?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키즈 카페 포스터도 찍고 또 3달 동안 무제한 이용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러면 진짜 이 막 했잖아요. 딸바보에다가 모델이 됐어요. 아동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빠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국민 여동생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딸이. 뭐 문근영 씨라든지 김주영 씨 같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가 본인이 유튜브 같은 걸 배워서 유튜브 이제 찍어서 영상 찍을 수 있는 것도 배우고 SNS 올리기도 하고 또 막 오디션이나 아역 모델을 구하는데 지원을 계속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쁜 옷 입혀야 되니까 아주 비싼 옷을 사서 입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치장을 해야 되니까 월급의 절반을 그걸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지금 커지게 됩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메인 역할까지는 아닌데요. 종종 오디션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 나가긴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성공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딸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생활을 하자. 그리고 내가 아이 매니저를 해서 더 많은 오디션을 따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100% 지원을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내가 지금 이만큼 투자하면 우리 딸이 나중에 우리 호강시켜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데 최 씨 입장에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도 이 남편은 아내와의 상의도 없이 덜컥 퇴사를 했습니다.
아,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인 게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연예인이고 싶고 또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그 남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도 그 아내도 적극적으로 지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아하, 내성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섰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도 촬영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아이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만 시키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거죠. 울음 터뜨리니까 당연히 촬영이 좀 잘 지연이 안 됐던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남편이 오히려 딸을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프로가 되려면 이런 것쯤은 견뎌야 되는 거야 라고 아이를 혼냈기 때문에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걸 말려야 되는 건지 놔둬야 되는 건지 고민이 상당히 깊어졌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애 키 안 클 텐데요. 키도 안 크기도 하고 지금 문제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뭐 체중이 만약에 좀 늘어나면 식단 조절하자라고 연예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기도 하고 SNS에 막 그런 걸 올려요. 막 스케줄 올려놓고 그래도 미래의 연예인 우리 딸 아빠 호강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SNS로 자랑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밥 안 먹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촬영장에 가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도시락 같은 걸 대충 먹으면서 아이고.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또 우리 소장님이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하셨죠? 네, 저는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아역 배우였던 친구들이 꽤 있었고 정말 아역 배우로 탑이었던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스타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모님도 알고 있고 또 저는 상담사가 된 다음에 여러 예능에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연예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본인이 그걸 원하면 시켜도 좋지만 이게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걸 하느라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학업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회성 발달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또 만약에 탭스타가 되지 않으면 그 절망감도 느껴서 저는 좀 본인이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딸한테 너 연예인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딸은 하기 싫어. 엄마 나 그냥 집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 아빠랑 촬영장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부적응 이 현상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 아이가 이 정도로 막 싫다고 울고불고 할 정도로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최 씨가 정말 완전히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좀 아팠습니다.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길래 출근하면서 남편한테 오늘만은 절대 애 데리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허. 당시에 남편도 그래 맞다 애 아픈데 뭘 어딜 데려가냐 안 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의 SNS에 이런 글이 업로드가 됩니다. 안 돼. 우리 땡땡이 오늘 아픈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은 가야 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책임감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38도 넘는 그 체온계 사진이 올라온 거죠. 아이고. 이걸 보고 최 씨는 완전히 화가 나서 남편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되고 이혼까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딸이 아픈데도 연예인 만들겠다면서 촬영장 데려가는 이 남편. 자,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예인 아무나 안 돼요, 잘.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기질도 있어야 되고 그 뭐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맞아야 되는 건데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암만 가능성이 또 더더군다나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시켰을 때 뭐 제 얘기를 좀 하기 그런데 저희 아내랑 한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방송하는 게 별로 부담 안스러운데 아 그럼요. 한 3시간을 하고 녹화를 하고 뒤에 담이 와가지고 누가요? 저희 처가 진짜. 한 서너 달을 고생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남편이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이 해요. 본인 안 되는 만큼 또 안 돼요. 네. 자 팀장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의 대리 만족,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아이를 저렇게 닥달하는 거는 아까 말했잖습니까, 소장님? 아동 학대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소장님. 네, 저도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사랑을 하시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못 이룬 꿈이나 내 바람이 투사되고 있는 건지. 아까 보니까 뭐 아이한테 미용 렌즈도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아빠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십니다. 네, 최영원님, 우리 딸이 호강시켜 줄 거라니 자식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네요 하셨고요. 햄스타찌님, 박지훈 변호사님쯤 되어야 연예인 하죠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연예인 아니에요. 박시연님은요, 제 키가 155인데요. 미스코리아 시킨다고 하시던 돌아가신 우리 아빠 생각나네요 아이고야. 하셨고요. 이남선님, 다행히 엄마는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우리 뭐 박지훈 변호사님의 그냥 연예인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얼마 가지 못하고 갓길에 저렇게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버스의 뒤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승객들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서 도로 밖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연기가 나던 불났어. 버스에선 그새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요. 버스는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스에서 새어나오는 연료였습니다. 조금씩 흐르는 연료를 따라서 불길이 도로를 뒤덮습니다. 도로는 아직도 통제가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차선으로 차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와, 저거 뭐예요, 저거. 불은 결국 도로의 모든 차선을 집어삼켰습니다. 버스는 이미 탈 대로 다 타버렸고요. 뒤늦게 도착한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버스의 기계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경찰의 보디캠입니다. 한 주택에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모습인데 이 경찰은 무슨 영문인지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 남성 갑자기 경찰에게 무섭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 보시죠. Can you put that down, please? What? Can you put that down, please? No. Stop! Stop! 네, 이 남성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요. 남성은 경찰을 향해서 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경찰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총까지 뽑아들었는데 남성의 공격은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괜찮아요? 경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상은 심하지 않아서 치료받고 그날 저녁에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법정에 서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supposed to not have police contact. So that when they come around, I was really getting nervous. And they called me outside. They called me out there. Mr. Tate, come outside. 네, 남성은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니까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몇 해 전에 이미 경찰 폭행 혐의로 2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이번엔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자, 어두워진 저녁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뒤로 갑자기 새까만 진흙탕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자, 바로 진흙 쓰나미가 이탈리아 알프스의 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주택 옆으로 오르던 하천은 몰아닥치는 진흙물에 범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또 거센 물살에 자동차까지 휩쓸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갑작스럽 진흙 쓰나미로 마을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고 차량과 주택도 진흙에 매몰됐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밤중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 주말 사이에 내린 기습 폭우입니다. 인근 산에서 산사태가 났는데요. 그 여파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진흙이 섞인 거대한 물줄기가 시내로 들이닥친 겁니다. 다행히 아직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당국은 피해 복구에 나선 상황입니다. 무서워. 네. 이후 독일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단 1시간 동안 내린 비로 공항의 활주로가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이 폭우로 9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많은 여행객은 밤새 공항에서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거센 물줄기에 유리문이 깨지고 깨진 틈 사이로 물이 닥치는 모습이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한 인도 음식점입니다. 식사하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시던 음료 잔을 들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허.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도 이를 보고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습니다. 설마? 네네네. 설마? 남성은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역시나 식당 밖으로 나갑니다. 어허. 근데 식당 밖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는 온데간데 없죠. 없어. 그리고 이 남성도 괜히 주변을 살피다가 쓱쓱쓱쓱 사라졌다고 합니다. 영국제 먹튀? 이 두 남성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고 나갔다가 그대로 먹튀를 해버린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게다가 한 남성은 음식점 컵까지 들고 나갔잖아요. 이들의 먹은 음식값 63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맛있게 먹어놓고는 계산도 안 하고 간 이 남성, 수배하기 위해서 식당이 직접 SNS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굴 나오잖아요, 바로. 얼굴 공개하잖아요.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빨리 가보죠. 네, 남성이 문을 열자 저렇게 문을 여니까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입에 문 레트리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트리버, 바구니 속 작디 작은 레트리버를 보자마자 인형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아기 레트리버의 냄새를 맡는다고 아주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네, 이 레트리버는 2년 전에 함께 지내던 형제들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 인형을 친구 삼아서 항상 어디든 물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가족들은 인형이 터지고 찢어져도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들은 이 레트리버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이 동생과 첫 만남이 이뤄진 순간인데요. 아끼던 인형까지 내팽개치고 꼬리가 떨어질 듯이 흔드는 모습에 가족들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도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응원 댓글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